모두 다 사라진 고대 국가의 이름 중 유독 백제에만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없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백제의 미소를 뒤로하고 사람들은 백제의 최후를 먼저 떠올린다. 한민족의 정신을 관통하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백제는 사그라들어 한이 서린 빛깔로 기록된다. 백제 패망의 역사를 제대로 세워 다시 써야 할 이유는 그래서 분명하다. 백마강을 찾는 사람들은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참담한 최후를 떠올린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가 멸망하자 후궁들이 이곳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고 전한다. 후궁이란 기록이 오늘날 삼천궁녀란 과장된 이미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꽃잎처럼 몸을 던져 백제 멸망을 맞았던 삼천궁녀의 넋은 지금도 백마강 물결을 따라 흐른다. 부여 사람들은 백제의 역사와 함께 목숨을 다했던 여인들을 위해서 백화정이란 정자를 짓고 넋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백제 궁녀들의 충절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 사실 우리가 백제 멸망하게 되면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주지용님 속에서 나라를 결국 모두 망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러한 그 군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의자왕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의자왕은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이 아주 지극했고 또 우애가 있고 신의가 있어서 당시에 해동증자라고 태자 때 일컬었습니다. 아주 사람이 반듯하고 예의가 있던 사람이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제일 첫 번째 착수한 작업이 자기 아버지인 무왕이 이룩했던 그 신라와의 관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의자왕은 하유성을 중심으로 한 신라 서변의 40여 성을 일거에 함락시킵니다.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은 효로서 부모를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해 해동증자로 불리웠으며 낙동강 유역의 성 40여 개를 공략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백마강을 굽어보고 있는 고란사도 낙화암에서 떨어진 궁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전한다. 그렇게 애틋한 멸망의 역사를 안고 있지만 사실 의자왕은 주체성 확보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아버지 무왕의 뜻을 받들어 신라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으며 대외적인 활동에도 뚜렷한 소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자왕은 그 포부를 펼치기도 전에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받는다. 당나라는 의자왕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었고 신라는 그런 정세를 이용해 당을 끌어들였던 것이다. 무왕 때 들어오면 백제의 대중국 외교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한 외교 정책을 의자왕 또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자왕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한 이후에는 외교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고구려에 대한 덩거리 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선택하느냐, 고구려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의 선택은 고구려입니다. 그러한 틈새를 그동안 대중국 외교를 추구해왔던 신라가 채우게 됩니다. 그 결과 당과 신라가 결합하게 되고 백제는 고구려와 결합되고 나아가서는 외화가 결합됩니다. 그러한 두 축의 전쟁이 바로 백제의 멸망과 고구려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제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외의 힘을 합하여 당과 맞서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결국 당을 끌어들인 신라에게 패배했던 것이다. 당시 계백장군은 신라군 5만 대군을 막기 위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진격한다. 전투에선 이겼으나 수적인 열세로 패배해야 했던 계백의 충절은 백제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삼국사기는 흑치상지가 의자왕과 나당연합군에게 약탈당하는 백제인을 구하기 위해 임전성의 자리를 잡자 열흘 만에 3만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적고 있으니 조국을 찾겠다는 백제 유민들의 일념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도 남아 당시 백제 유민들의 함성을 전하고 있는 임전성은 기록 그대로 험준한 산세를 지니고 있다. 흑치상지는 이곳 임전성에서 복신, 도침과 결집한다. 이에 맞서 소정방이 신라와 당연합군을 동원하여 임전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백제 유민의 저항은 그만큼 치열했던 것이다. 유인계가 당나라 태종한테 보고한 걸 보면은 임종성은 지험, 인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세가 험하고 산 지세가 험하고 사람이 많고 그 식량이 풍부하니까 항전을 하나 한다. 그래서 공격하기 도저히 불능극이라고 했어요. 거기를 공격하기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백제 최후의 항전은 부안에서 펼쳐진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 묻힌 절집에 마음을 주고 부처에게 머리 숙여 자비를 얻어가지만 정작 계암사를 둘러싸고 있는 비운의 역사엔 귀 기울이지 못한다. 계암사 바로 위에 자리한 주류성은 백제 마지막 왕궁이다. 임전성과 주류성을 양대 근거지로 한 항전군의 기세는 갈수록 높아졌고 복신과 도침이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 풍을 왕으로 모실 무렵 절정에 이르렀다. 변산반도가 바로 앞으로 내다보이는 이곳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맞설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성으로 이렇게 둘레가 10리나 되는 성은 아주 드뭅니다. 뭐 공주나 한성 시대나 거기 그 왕궁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공산성이라든가 부여라든가. 그러지만 이것은 그 삼국시대로서는 가장 큰 성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백제가 660년에 망하니까 복신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일본에 있던 넷째 그 왕자 부여풍이라고 하는 분을 맞아들여서 여기서 3년 동안 싸운 것입니다, 이게. 복신 장군은 일본에서 돌아온 왕자 풍을 왕으로 모신 후 백제의 정통을 잊게 하고 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 성의 둘레가 10리를 넘을 정도로 거대한 역량을 자랑했던 백제 부흥군은 이곳 주류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조국의 부흥을 소망했던 백제 유민들은 나당연합군에 태양하며 이곳에서 3년 동안 백제의 이름을 지킨다. 백제 부흥군은 왜 하필 부안에 모여들었을까? 그 답은 당시 부안을 중심으로 활동한 해상 세력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안 격포에는 수성당이란 당집이 지금도 전해온다. 풍어와 안전을 비는 이곳 수성당은
벽포 해안가 중 바다와 가장 인접한 곳의 자리에 영험 있는 제사터로 전해온다. 이렇듯 어느 바닷가에나 있는 평범한 당집에 불과했던 수성당은 1992년 국립전주박물관에 의해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곳으로 밝혀진다. 수성당 주변을 발굴한 결과 무수히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것이다. 유물을 통해 확인된 건 수성당의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부안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해상 세력은 일본과 중국과의 왕래도 활발하게 펼쳤다.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토기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유물도 많이 출토되지만은 그 외에 중국 청자라든가 그리고 토제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분에서 부정하였던 굉장히 화려한 그 금속 유물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낸 것도 확인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일반적인 제사 양상하고는 좀 틀리고 그 당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황해를 둘러싸고서 이루어졌던 국제 해상 통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원거리 항해에서 그 안전을 기원하던 어떤 그런 목적가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성당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하듯이 격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거대한 해상 세력이 자리했던 곳이다. 백제 부흥군이 이곳 부안을 중심으로 나당연합군과 맞서 싸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바다와 함께 삶을 일구던 부안 지역의 백제 유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흥군에 합세했고, 힘을 얻은 부흥군은 백제 멸망 당시 빼앗겼던 200여 개의 성을 다시 찾기도 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폭으로 보이는 이곳 부안의 저력이 곧 백제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663년 8월의 백강전투는 당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삼국사기는 백제를 돕기 위해 원정했던 외나라의 선박도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400여 척의 배가 불태워져 연기는 하늘을 덮고 바닷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전한다. 또 일본 서기는 주류성이 무너졌으니 어찌할 수 없구나. 백제의 이름도 오늘로서 다 했으니 어떻게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백제 멸망을 탄식하고 있다. 주류성이 무너진 후 백제 의병들은 일본으로 향한다. 전남 보성군 조성면엔 백제식 토성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백제 의병들이 일본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다. 조국을 지키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야 했던 비운의 백제 유민들은 조양포 마을 우물에 목을 축이며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야 했던 것이다. 부여군 은산면 은산마을에선 지금도 별신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별신당이란 제각을 따로 짓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이곳에서 구한다. 이곳 별신당에 모신 신은 다름 아닌 백제 부흥군 의병장 복신과 도치입니다. 백제 부흥군을 신으로 모시는 일은 다른 마을에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무슨 연유로 이곳 은산마을 사람들은 백제 부흥군의 복신과 도침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일까? 마을 주민들이 닦고 하나둘 닦고 죽어가요. 날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그 우려하게 지내는 도중인데 그 한 노인이 꿈을 꿨는데 백마탄 장군이 나타나서 나는 백제 부흥운동으로다 죽은 장군인데 여기 수많은 유골이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유골을 좀 잘 수습해서 안장시켜주고 제사를 지내주면 너희 소원 풀어줬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전부 동네 사람들 오라고 해놓고서 그 꿈 얘기를 하고서
그 사방간데 참 여기저기 다니니까 과연 유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골을 수습해서 갖다 안장시켜 놓고 제사를 지낸 것이 별신제가 된 겁니다. 복신과 도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은산별신제는 마을의 정신적인 기둥이다. 별신제는 일제시대에도 태극기를 높이 휘날리며 계속됐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물려가며 성대하게 별신제를 지낸다. 그렇게 복신과 도침 장군은 백제의 도읍지 부여에서 이루지 못한 백제 부흥의 꿈을 위로받고 있다. (663년을) 끝으로 백제 부흥 전투는 실패했지만 백제 유민들의 부흥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백제 유민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감내하며 백제 부흥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율사는 통일신라의 승려임에도 나는 백제인이라 하여 당당히 지속됐던 백제 정신을 엿보게 한다. 김제의 금산사는 백제 유민들의 미륵신앙운동 중심지로 자리했고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저항 정신은 미륵신앙이라는 하나의 믿음이 됐다.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백제 유민들의 저항 정신은 비교적 나당 연합군이 가시적으로 견제할 수 없고 소탕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에서 모였다 이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느끼게 되죠. 나당 연합군도. 그러니까 공주, 부여, 익산 그 중심의 사찰을 또 억압을 하니까 그 사찰이 자연적으로 남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심군에서 하루거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악산 금산사로 모였다. 미륵불은 백제 유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올 미래불은 언젠가 다시 일어설 백제의 상징처럼 백제 유민들을 끌어모았다. 그렇게 형성된 미륵신앙운동은 다름 아닌 백제 부흥운동이었다. 앞으로 오실 미래불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솔천에 현재 계시는데 56억 7천만 년 후라고 하는데 도솔천의 그 횟수고 저희 연대로서는 더 가까이 와 닿는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바로 미륵사상은 바로 이 지상이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너나 다툼이 없고 항상 베풀고 항상 즐겁게 전혀 괴로움이 없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미륵신앙운동, 즉 백제부흥운동은 통일신라 시대 2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다. 적어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백제 유민들에겐 백제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국가였다. 그리고 마침내 900년 후 백제가 건국되기에 이른다.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자 중앙정부는 부패하고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젖어 민심은 흩어질 대로 흩어진다. 결국 신라는 내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견훤은 시대적 분위기를 간파하고 무진주, 지금의 광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라 일컫는다. 무등산에 남아있는 이 성은 견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견훤은 26세의 청년이었다. 삼국유사는 견훤이 지렁이의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출생 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견훤의 고향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상주라고 전하고 있다. 지금의 문경시 가은읍, 당시에는 상주 가은현으로 불린 이곳이 견훤의 출생지다.
상주의 호족으로 성장한 견훤은 무진조, 지금의 광주에서 신라의 중앙군으로 활동하다가 세력을 규합한다. 이 집의 뒤쪽 담장 밑에 자리한 굴은 견훤에 대한 탄생 설화를 뒷받침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 마을의 부잣집 딸에게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니 정체를 알고자 긴 실을 바늘에 꿰어 사내의 옷에 찔러 놓는다. 다음 날 실을 따라가 보니 굴 속에 커다란 지렁이가 바늘에 찔려 있다라는 것이다. 이 문경의 그 아차동 이 일대에서 성장하게 됐는데 상당히 그 용맹이 있었고 호랑이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사나이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러한 설화가 이제 붙여졌습니다. 견훤의 그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할 때 어머니가 창거리를 가지고 가다가 수풀에다가 이 어린 그 젖먹이 견훤을 눕혀뒀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와서 젖을 그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견훤 임금은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 유명한 대로마 제국의 시조 임금인 로물루스하고 레무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설화의 그 격이 높은 것입니다. 바로 그럴 정도로 견훤 임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용맹하고 무쌍한 그런 그 타이거의 모습, 호랑이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 설화가 암시하듯 견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었다. 견훤이 신라 말기에 난세를 박차고 일어서기까지 아버지 아자개의 도움이 컸다. 견훤의 아버지가 세력을 키웠다는 병풍산성은 수풀에 쌓여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성은 두 봉우리의 정상을 이어 축성됐는데 견훤의 출생지인 상주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던 곳이란 사실을 밝혀준다. 이곳은 바로 낙동강이 동편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사벌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풍산 서북쪽과 동북쪽으로 능선을 따라서 고분군이 아주 밀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주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서부터 아주 중요했던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병풍산성의 밖으론 드넓은 상주 평야가 펼쳐지고 동으로는 낙동강이 흐른다.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는 산성의 둘레는 1770m에 이른다. 이곳을 중심으로 사벌국이란 세력이 기반을 넓혀갔고 견훤은 백제 유민들과 고향의 지지에 힘입어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혼란을 틈타 무진주를 습격한 견훤은 거침없이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환영하며 그를 따랐다. 이에 견훤은 후백제의 도읍을 지금의 전주 완산주로 정한다. 후백제의 도읍지 전주에서도 견훤이 궁성으로 택한 곳은 험준한 산자락이었다. 그리 높지는 않으나 범상치 않은 지세로 전주를 감싸고 있는 이곳에 궁성을 세운 까닭은 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한 탓이었다. 견훤 시대는 후삼국이 서로 그 쟁패, 그 패권을 다투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어선들을 튼튼히 했습니다. 백제 시대에도 중요한 그 방성, 그 지방의 그 본거지도 대개 산에 의지했다, 산험에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궁을 이 산 위에다가 아주 험한 곳이죠. 여기는 그 험한 곳에다가 설계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 중턱에 터를 닦은 이곳이 견훤의 후백제 궁터다. 견훤은 이곳에 궁성을 짓고 후백제의 기강을 확립해갔다. 궁성의 기본 골격은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들풀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후백제는 주체의식이 강한 나라였다.
남원 실상사엔 잃어버린 백제의 역사를 찾겠다는 의지로 나라를 세운 견훤의 웅디한 포부가 남아있다. 견훤의 세력권 아래 있었던 실상사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후백제의 연호가 새겨있다. 당시 후백제인들은 펴는 화상의 부도를 세우면서 후백제의 연호 정계를 사용한다. 그만큼 후백제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이제 삼국시대의 고구려나 이제 신라에서 연호를 썼다는 것이 있지만은 그 뒤로는 이제 한참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해서 이제 견훤이 그런 연호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그 주체성을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은 이제 고려 초에도 그 연호를 씁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백제 견훤은 백제 부흥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견훤이 멸망한 백제 의자왕의 비분을 씻겠다며 스스로 후백제 왕이 됐다는 기록으로도 충분히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927년) 견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습격한다. 신라 경혜왕은 이때 부인과 함께 포석정에서 논일고 있었으므로 견훤은 쉽게 뜻을 이룬다. 견훤은 결국 후백제 의자왕의 통한을 싣고 백제 부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경주 포석정에서 경혜왕을 제거한 다음에 왕건의 고려군대를 대구 공산에서 격파했습니다. 그 직후에 견훤 왕은 왕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자신의 그 활동한 어떤 포부가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평양성의 문뇌에 자신의 활을 걸어두고 대동강물에 자신의 말의 목을 축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백제 견훤과 왕건의 세력 다툼은 나주를 중심으로 계속된다. 전주를 도읍지로 정한 견훤은 나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왕건은 지방 호족 세력과 혼인을 맺으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데 지금도 나주에는 왕건과 혼인한 나주오 씨가 왕건에게 버들잎을 띄워 물을 건넸다는 우물터가 전해온다. 왜 이 나주를 두고 이 견훤과 왕건이 이렇게 큰 싸움을 벌였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비옥한 강줄기가 있고 또 여기에는 나주 평야라는 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군량을 먹이고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많은 식량과 그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이 이 나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나주를 차지하느냐 잃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는 좌우된다.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견훤이 궁예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나주 공격을 단행한 것은 901년의 일이다. 개성에서 배를 타고 온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공략한 후 금성을 나주로 고쳐 부르게 한다. 다시 견훤이 나주를 포위하자 궁예는 나주가 걱정되어 증원군을 보내고 있으니 나주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다. 후백제가 나주를 원했던 것은 전주와 나주를 축으로 하는 호남 통합에 우선 뜻을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 나주는 백제와는 또 다른 독자적인 세력이 자리하던 곳이었다. 마한시대 나주에는 4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전한다. 요즘 마한시대의 구분이 발굴되면서 나주 지역은 백제와 또 다른 마한 문화권으로 분리됐는데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나주 지역에 기반을 둔 마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금관이며 옹관묘를 사용하는 매장 풍습 등 독자적인 문화권을 지닌 나주 지역은 국가 경영에 원대한 꿈을 지닌 후백제 견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백제 유민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나주를 얻게 된다면 왕건과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주를 얻는다는 것은 곧 목포를 중심으로 한 해상 세력의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의미였다.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활발한 해외 교육을 이루려면 서남의 일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견훤은 그렇게 부안의 해상 세력과 목포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해상왕국 백제의 재건을 꿈꿨다. 충청남도의 당진 그리고 저쪽 경기도 지역의 개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중국과의 교통상에 있어서의 해상 교통로의 중심지였다 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900년에 견훤이 나라를 설립하고 왕을 칭하고 그런 다음에 남중국의 5월국에 사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아마 사신을 보낸 것도 이쪽 나주를 통해서 목포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보낸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후백제 견훤은 해외 교역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곳 목포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외 교역의 중심항으로 자리한다. 후백제 견훤 역시 이곳 목포를 거점으로 해외 교역을 추진했다. 내륙에서는 왕건과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면서도 동시에 해양 진출을 늦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외 교역에 대한 견훤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항로는 크게 두 가지 루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하나는 이제 남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북로는 중국의 산동 우리나라 황해 쪽에서 산둥반도 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항로입니다. 이것이 남로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개발이 됐고 주로 삼국시대라든가 통일신라 시대까지 주로 이용되던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려조에 들어와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된 것이 이제 남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서남 해안을 따라와서 흑산도 근방에서 동진해를 건너서 중국의 양자강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후백제는 북중국의 거란과 남중국의 5월 그리고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를 가졌고 해상왕국으로 자리했던 옛 백제의 영화는 다시금 봉우리를 맺기 시작한다. 내륙에서 펼쳐진 왕건과의 치열한 전투는 대부분 견훤의 승리로 끝이 난다. 속리산 문장대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에 자리한 견훤산성은 견훤의 활약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견훤은 백제 요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신라와 인접한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 특히 상주 지역 확보에 주력한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고향을 손안에 넣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 문경 지역은 고려, 신라, 후백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내륙 전쟁의 중심을 이룬 곳이었다. 문경을 중심으로 서기 156년에 개통됐던 계림육로는 신라와 고구려, 백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삼국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사가리성. 견훤은 이곳에 진을 쳐 우위를 차지하려 했다. 신라 경혜왕을 폐위한 후 후백제의 위세는 고려를 압도할 정도로 드높았다. 견훤은 보은과 문경을 중심으로 상주, 의성, 영천, 대구 등 신라의 영토였던 경상도 지역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후백제는 대부분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승전의 기세를 몰아간다면 한반도는 견훤에 의해 재통일될 듯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견훤은 고창, 지금의 안동 전투에서 왕건에게 대패하고 만다. 안동의 계곡을 온통 핏빛으로 물들였던 그 패배는 견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다. 안동 전투의 패배는 견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됐고 반면 왕건은 손쉽게 세력을 넓혀간다. 이 전투에서 거의 견훤 군대 8천이 주력 부대 전원이 몰살을 하다시피 말하자면 그 전투에서 패하고 겨우 달아난 사람이 6이라 하는 기록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력 부대 8천을 잃고 나니 결국 견훤의 군대는 맥을 못 추게 됐다. 이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아니겠나. 후백제 견훤이 안동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지방 호족들이 모두 왕건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안동에서는 태사묘라하여 왕건을 도와 고향을 지킨 지방 호족들을 모시고 있다. 이들은 일찍이 견훤과 인연을 맺었으나 돌연 왕건에게 협조하여 견훤의 패배를 부추겼던 것이다. 그 후 30여 군현이 고려에 항복하기에 이르렀고 후백제는 내분에 휘말린다. 결국 고려에 투항한 견훤은 웅디한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화병의 등장까지 겹쳐 생을 마치니 그의 나이 70세였다. 견훤은 후백제의 도읍지인 전주가 내다보이는 곳에 묻히길 원했다. 백제 유민들의 염원을 모아 또 다른 백제를 건국하려 했던 견훤의 포부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진 사람은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견훤의 경우는 아주 그 장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중국의 거란과 남중국의 5월 그리고 일본하고도 국제적인 그 교섭을 가지면서 어떤 외교적인 안목과 그리고 국제사회 속에서 후백제의 위상을 제대로 그 정립시키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재통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 45년 만에 이 왕국이 몰락했기 때문에 견훤 왕국은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를 밝히고 제대로 된 역사를 확인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백제의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 옛 백제 땅에서 다시 백제의 탑들이 우뚝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엔 군더더기 없는 간결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다. 옥계석과 탑신 사이에 판석을 받쳐가며 중후한 안정감과 경쾌한 상승감으로 백제의 숨결을 그대로 전하는 탑들은 옛 백제 땅 곳곳에 하나의 상징처럼 세워졌다. 백제는 당을 끓여들인 신라에 의해 쓰러졌지만 그 후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개국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면면이 제 이름을 지켰다. 멸망한 나라 백제의 정신을 담은 탑들이 300여 년 흐른 고려시대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 그냥 기술사적으로 미술사적으로의 모방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쪽 지역에는 백제가 멸망은 되었지만 백제 문화의 그 끈적끈적하고 우수한 문화를 어떻게든지 고수해 나가려고 하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고수의 그 집념이 하나의 그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백제의 정신을 전하고 있는 석탑들은 백제의 옛 땅뿐만 아니라 멀리 바다 건너 섬으로까지 확대된다. 백제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자신들의 문화를 다시 일으키는 저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예술로 승화된
이루지 못한 왕도의 꿈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우뚝 자리에 그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패망의 그늘을 딛고 일어서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백제의 정신은 오늘도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있다.